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2.28%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2.3%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전부 2% 이상 크게 하락을 했고요. 증시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도가 쏟아지면서 굉장히 크게 좀 하락을 했는데, 기관 투자자의 매물이 코스피에서는 좀 많이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이 코스닥 물량은 뭐 거의 비슷하게 매도가 나왔고요. 여전히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좋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미국 증시와 그 다음에 유럽 증시, 니케이, 뭐 상해종합 모두 좀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 이 증시보다도 지금 환율에 대한 이 가격이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고점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 고점 라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을 찍고 반등을 하고부터 다시 갭을 메우지 않고 계속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고요. 1350원까지 지금 돌파를 좀 하면서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율 고점 라인에서 좀 방어를 해줄 것을 기대를 좀 했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같고요. 지금 9월 달도 양봉으로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지금 고점 구간을 계속해서 이렇게 급등을 시키면서 좀 밀어붙이니까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좋지 않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지만 지금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을 더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적정한 이 추세선을 상단으로 두고 좀 이제 다시 한번 하락을 하는 그런 그림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0일선의 이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 라인이 좀 꺾이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 대한 FOMC 그 금리 인상은 이미 결정된 상황이고, 그 뒤에도 이제 계속해서 좀 금리를 강하게 올릴 거라는 그런 기류 때문에 좀 이렇게 단기간에 환율이 또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런 것들은 좀 심리적인 요인이 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미 시장은 금리를 꽤나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미국에 대한 기준금리가 지금 2.5%이기 때문에 여기서 0.75%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올리게 되면 3.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 스텝 혹은 뭐 점점 이제 완화를 시키면서 뭐 4%까지 그렇게 상승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금리는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급하게 올라갈 리는 없고요.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상황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이제는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증시는 굉장히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고요. 일봉을 보시면은 코스피는 또 바닥 라인 근처까지 떨어졌고, 사실상 저점을 좀 더 내렸습니다. 그래서 61선까지 깨면서 좀 하락을 하였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상승분을 어느 정도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이제 상승 추세가 깨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정한 라인을 좀 잡으면서 반등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을 좀 시켜주는 움직임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이제 요런 월봉 흐름, 그죠? 반등을 계속 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질 거다. 그래서 저점 라인을 지지를 하고, 그죠? 저점 라인을 다지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이런 굉장히 큰 상승장이 다시 한번 몇 년 만에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천히 계속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하락장에서도 강하게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선제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어야 되고요. 지금도 그런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빠져나갑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뭐 어제 대비해서 많이 나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8월 말 들어서는 조금 매도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첫날은 매도로 접근했는데 자 9월 달 옵션 만기일까지 그리고 옵션 만기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코스닥도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바닥 라인을 다지는 쌍바닥 정도를 찍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고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처럼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장이 반등을 해준다면 반등을 할 여지는 있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 다음에 투자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다 매도를 했고요. 며칠 동안 이제 매수했던 것을 한 번에 또 털어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은 수급이 확실히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보다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수급에 집중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지켜보자. 환율은 지금 많이 올랐지만 저렇게 이제 10원씩 계속 올라가서 뭐 1,400원 돌파하고 1,500원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적정한 라인에서 환율도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이러한 금리 인상 시기도 분명히 넘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럽 증시 포함해서 미국 증시 모두 좀 지금 또 선물 지수가 하락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반등한 폭에 대해서는 전부 반납하지 않았고요. 분명히 이제 내려가는데도 일시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박스권 증시가 이제 정체를 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고요. 금리 인상이 이제 그 기류가 좀 줄어들거나 혹은 이제 경기 침체가 조금 이제 경기 완화로 되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그런 시기가 예상되었을 때 아무래도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시기까지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상당히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3.2%대에 육박하고요. 그래서 고점 라인을 이제 서서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을 포함해서 국채금리 시장도 이렇게 급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주식 시장에는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별로 좋지 않게 마무리를 한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넘기고 자, 9월 달 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150원 하락해서 5.65% 하락했고요. 19,2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크게 하락을 좀 했습니다. 어제와 유사하게 지금 주가가 빠진 상황이고요. 장 시작부터 이제 끝까지 이번에는 주가를 밀어붙이면서 아래로 찍어 눌리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고요. 어제는 주가를 좀 가둬놓고 계속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오늘은 좀 아래로 찍어 눌리는 모습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래원을 먼저 지금 보시면은 모간서울이 또 이제 162만 주, 모간서울이 이렇게 또 매도를 쳤고요. 어제에 이어서 또 아주 강하게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블록딜을 통해서 혹은 MSCI 리밸런싱을 통해서 그렇게 받은 물량이 일부분이 있었다면 그 지분이 많았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익 물량을 뱉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했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좀 물량을 많이 뱉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 이제 8월달 한 달 동안은 모간서울과 JP모간이 상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매도 잔고가 많이 상환이 되면서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반대로 그 마지막 날이 지나고부터는 마지막 날을 포함해서 굉장히 이제 크게 좀 매도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유익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간서울이 지금 내일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앞으로의 계속해서 매도가 쏟아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수급적으로 그런 이해관계가 좀 어느 정도 멈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로 좀 매수하던 세력들이 지금 매수를 멈춰버리니까 그냥 찍어 눌리는 대로 주가가 좀 떨어진 것 같고요.
좋지 않은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량도 어제보다는 좀 줄었지만 뭐 50원 정도 하락해서 마무리했고요. 사실상 어제 시간 외 가격도 좀 상승하면서 진행이 되었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주가가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오늘의 주가 하락이 과연 이제 블록딜과 관련된 얘기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블록딜의 영향으로 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만 좀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사실상 오늘 주가는 모든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 종목들도 일진파워, 한전기술, 한전 KPS, 오진, 오르비텍, 효성중공업 뭐 이런 종목들이 모두 5% 가까이, 5%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그런 원전 테마와 유사하게 이렇게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거기에 좀 더 특이한 것은 이제 모관서울이 좀 더 많이 매도를 했지만 사실상 블록딜과는 지금 크게 블록딜 때문에 주가가 많이 눌러졌다라고 보기에는 오늘은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블록딜에 대한 영향이 끝났다라고 보고 그 블록딜에 대한 주가도 2만 50원의 그 평균 단가가 형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하락을 했다면 그 단가보다 훨씬 낮게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 코스닥을 포함해서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장이 다시 한번 안정화되고 그런 환율이 좀 안정화가 된다면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하락세는 멈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블록딜에 대해서 블록딜 이름만 본다면 상당히 이제 좋지 않다라고 통상적으로 이제 분석이 좀 되어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블록딜이 과연 이제 정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좋지 않은 소식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딜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두산그룹 차원에서 좀 이제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이제 현금 확보를 한 것이고요. 1조 가량 이제 현금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 1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각하고 그 블록딜을 하고 그다음에 두산 큐백스와 그다음에 두산 프로퍼티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로 넘기면서 생긴 차입금과 그다음에 두산 자체의 현금성 자산을 모두 합하했을 때 한 1조 정도가 생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1조로 이제 전체적인 그룹사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데 사용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뭐 그런 새로운 분야에 또 투자를 하거나 아무튼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이 5%에서 30% 정도로 감소를 좀 했지만 이미 두산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유상증자 참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보유 주식 수량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두산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출자했던 그런 현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두산 산업 차량도 떼가지고 두산 밥캣으로 밀어넣었고 그 두산 밥캣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중심 역할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산도 이제 서서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로부터 좀 이제 이 투자금을 그 자금을 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했을 것이고 딱 이제 그 지주 회사로서의 30% 의무적인 지분 30%를 제외하고는 이제 매도를 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이제 연결성을 위해서 오늘 이제 하나 소식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블록딜 완료 소식이 좀 나왔었고요. 그 주관사가 이제 보수 금액이 15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 4.47%를 블록딜로 처분해서 한국투자증권과 크레디트 스위스가 15억 원의 수수료를 수령을 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블록딜의 이제 수요 예측 집계가 모집 수량의 3배가 넘는 1억 주의 주문이 들어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만 50원에 1억 주라고 한다면 금액 자체가 2조 가량이 지금 몰렸다라는 소리고요.
최종 경쟁률은 3.5대 1을 뭐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딜에 대한 수요가 꽤나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두산 에너비티에 대한 주가가 2만 50원일 때도 그렇게 많은 수량을 받을 만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지금 내려간 주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분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쭉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적정선 어느 적정선 정도는 우리가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예상보다는 조금 더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은 이 차트 그리고 블록딜이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 관련 종목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산업 그 시장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하나만 가지고 그 블록딜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전체가 움직이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는 사실상 과도하게 두산 에너빌티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 밴드에서 조금 위쪽이지만 오늘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래서 그런 추세 라인, 어느 정도의 추세 라인을 형성을 시킨다면 분명히 이제 저점을 상승시키는 그런 추세 라인을 만든다면 61선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나.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요 정도 구간이 최후의 하단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추가 매수 1차로 진행을 했고요. 정말 이제 예상치도 못하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뭐 다시 한번 요 정도의 바닥 라인까지 간다면 좀 더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가기는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까지 간다면 코스피 자체가 또 크게 하락을 하면서 또 매도가 쏟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힘겹게 벗어났던 그런 좀 매물이 많던 구간이죠. 여기가 21,500원과 그 다음에 2만원 정도의 사이가 그 구간이었는데 그 구간을 이제 반대로 이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좀 쏟아져 내려서 좀 굉장히 아쉽긴 합니다. 네, 힘겹게 좀 벗어났기 때문에 저는 그 라인은 좀 지키면서 추세를 좀 지키면서 갔으면 했는데요. 그래서 내려오더라도 이 정도 라인은 좀 지켜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켜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여기서 이제 며칠 더 횡보를 하다가 60일선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기는 있었다. 네.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습성상 한번 이제 갈 때 한 번에 가지 않고 한번 뚝 떨어뜨린 다음에 출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여기서 이제 바닥 라인을 다지는 구간에서 한번 골을 파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출발을 시켜버리고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한 번 더 음봉을 강하게 때리고 올려버리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패턴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두산 에너비티 자체가.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골을 한번 이렇게 길게 파버리고 반등을 강하게 시켜준 그때 다시 한번 주가를 떨어뜨리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제 좀 저는 긍정적으로 넘기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상 사람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보았을 때 좀 그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넓은 시야로 좀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넓은 시야로 보았을 때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면 당연히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처분을 했을 것이고요. 네, 다른 종목에서 아마 투자를 좀 하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상황은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저는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오늘도 좀 음봉이 길게 떨어지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이제 이대로
이 두산 NLPT에 대한 상승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추후 이 며칠 동안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상 차트에 대한 분석, 뭐 그것은 이제 정말 장담하기는 어렵고요. 네, 근데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는 적정선을 지키고 분명히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것이고요. 두산 NLPT가 정말 이제 올라간다면 원전 테마가 이제 힘이 혹은 에너지 테마가 힘이 붙어준다면 분명히 이런 하락분에 대한 갭은 다시 메워주는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항상 그래왔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 주가가 가차없이 내려가고 지금 찌그러질 타이밍이 사실상 아닙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냉정하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상 이제 두산 NLPT만 찌그러진 것이 아니고 지금 원전 테마들이 고점을 찍고 좀 빠졌습니다. 네, 일진 파워도 마찬가지고요. 한전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일진 파워도 마찬가지고요. 고점 대비해서 뭐 주가가 사실 뭐 절대적으로 똑같이 내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꽤나 이제 지금 눌러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 상승 추세는 분명히 다 유지가 되고 있지만 한바탕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블록딜 때문에 좀 굉장히 이 하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네, 지금은 적정하게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좀 많이 빠졌지만 내일 그리고 뭐 다음 주 시장 좀 더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블록딜에 대해서 뭐 이게 아주 좋다, 네,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나쁜 그림이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다. 그래서 두산 LBT 자체로만 보시면서 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블록딜 얘기는 오늘까지만 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이제 440만 주 또 이제 빠졌고요. 기관 투자자도 46만 주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외국인 투자자 뭐 매수가 나왔지만 사실상 장중에는 마이너스 1200만 주가 찍힐 만큼 상당히 이제 많이 던졌었고요. 오늘도 많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딜에 대한 물량을 꽤나 이제 많이 던지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분명히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그 수량 대비해서 좀 많아졌으니까 던지겠죠. 그래서 두산 NLPT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가차없이 던지는 것은 전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후 며칠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시죠. 네. 금융투자는 16만 주 매도되었고요. 투신은 5만 7천 주 매도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많이 매수를 했던 투신이었는데 별로 매도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보유량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하게 좀 보고 있는 그 기관 투자자 이 두 세력은 그대로 지분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모펀드는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모펀드, 뭐 외국인 투자자, 뭐 이렇게 저는 좀 동일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 좀 같은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뭐 외국계 펀드라든지 뭐 그런 헤지 펀드 쪽이 분명히 이제 저렇게 사모펀드로 잡혀 있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매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주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지금 완전히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더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증시에 대한 리스크도 좀 있었고 블록딜에 대한 여파도 좀 있었고 좀 종합적으로 겹치면서 좀 많이 빠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두산 NLPT 이외의 종목들도 꽤나 많이 빠졌더라.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NLPT 공매도 잔고고요. 공매도 잔고가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와중에 자, 8월 30일자로 증가를 했습니다. 1040만 주까지 지금 증가를 했고요. 한 90만 주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8월 마지막 그죠? 블록딜 소식이 나오기 전날에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블록딜 소식이 나오고부터네요. 네, 딱 그렇게 공매도 잔고가 확 늘었고요. 공매도 1거래량이 크게 많지는 않았지만 잔고 자체는 꽤나 이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이제 또 다시 상승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 뭔가 블록딜과 연관이 있었다면 8월 31일에도 좀 이제 그런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거래량 자체가 100만 주까지 터졌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적지 않은 공매도 거래량이었습니다. 그래서 70만 주. 그래서 잠잠하던 공매도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게 이제 MSCI 리밸런싱이 끝나고 그 다음에 블록딜이 나오고부터 이렇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관서울이 또 매도를 공격적으로 하면서 공매도 잔고를 늘려가는 것인지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 주가와 공매도와 그 다음에 외국계 투자자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지금 두산에너비티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간에 주가가 올라갈 때가 된다면 분명히 이제 기관 세력이든 뭐 외국인 세력이든 그런 매수 수량을 늘리면서 올릴 때는 올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매수 세력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힘없이 좀 빠진 거고요.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큰 세력들도 분명히 이제 주가를 올릴 때 이런 신용에 대한 그런 네, 매수 매도를 활발히 합니다. 네, 그래서 현금으로만 때려 부어서 주가를 올릴 수는 없거든요. 네, 그 세력들도.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런 신용 정지, 그죠? 신용에 대한 중지 상황이 있었고, 그 투자 스팸이죠. 투자주의 종목이 시정되면서 좀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일단 그 이후 이제 9월 1일자 오늘 날짜로 5일 동안 이제 거래 정지, 신규 신용이 불가했다면 이제 내일부터 다시 신용이 가능한 네,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이후의 시장이 저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하락은 하락이고 그 이후의 상황이 더 중요하니까요. 네,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마지막 날이고 그 다음 주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 다음에 전일 거래원을 보시면은 네, CS증권과 한국증권 이 주관사들이 매수 매도 상위권으로 차지를 했고요. 아무래도 매수 창구는 한국증권이었던 것 같고 매도 창구는 CS증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 매도를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한 것 같고 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잔고가 증가를 하였고, 그리고 공매도 잔고뿐만이 아니고 대차 잔고도 지금 체결이 320만 주, 상환이 120만 주 되면서 또 대차 잔고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신호가 이제 다시 한번 공매도 대차 잔고를 또 늘리기 시작하는 신호인지 일시적으로 이제 8월 마지막 날 MSCI 리밸런싱을 대비해서 공매도 잔고를 줄이고 그 지분을 늘리고 난 다음 다시 한번 신규로 또 공매도를 때리기 시작한 것인지 좀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늘어나다가 줄어드는지 일단 보도록 하고요. 잔고 자체는 2,800만 주까지 또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 추적 물량은 440만 주 매도에서 410만 주 매도로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매도량이었고요. 어제 이제 13.4%였나요? 그 정도였다가 오늘은 12.78%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이 줄어드는 것이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적정선 유지를 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 체크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블록딜에 대한 여파가 컸고요.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투자자분들이 충격을 좀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하자 분명히 이제 블록딜을 통해서 이제 두산 그룹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이 차입금 그런 것들은 상환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제는 주주에게 손을 뻗지 않아도 될 만큼 그 그룹 내에서 자금을 돌리더라도 좀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에 대한 또 걱정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는 저는 아직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두산 LBT에 대한 부채 비율도 거의 103% 정도였나요? 네.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는 저는 필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돌아오는 이제 차입금이 아직 꽤 있지만 분명히 이제 이전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 현금 확보를 꽤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는 네, 차입금에 대해서는 현금 확보를 꽤 해두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 바켓에 대한 PRS 계약 있죠.
그 PRS 계약도 8월 31일자로 만기였습니다. 근데 살펴보니 5월 20일자였나요? 네. 이미 이제 PRS 계약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바켓 37,000원 기준으로 이제 다시 한번 그 계약이 연장이 되었고요. 우리가 걱정하던 그 큰 손실금도 잘 넘겼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장부상에 기록된 그런 손실 금액이었다라고 이제 넘겨진 거고요. 네, 내년까지는 큰 걱정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이전 유상증자 때도 신사업 4대 성장 사업에 6천억 가까이, 5천억 가까이 그렇게 투자금을 확보를 해두었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4대 성장 사업도 그 투자금을 비롯해서 이제 성장을 잘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화가 시작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 둘씩 이제 거기서 터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주가도 따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소식들 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우디 네옴시티 쪽에 1300주 시장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이제 방한을 해서 사우디 왕세자가 우리나라 건설사, 그다음에 플랜트 건설사들을 모아가지고 네, 투자 유치를 할 거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아프리카 시장, 이집트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서 또 힘을 합친다라고 합니다. 팀 코리아가. 그래서 수출입 은행, 코트라, 주 이집트 대사관 공동 주최 컨퍼런스 개최를 했고요. 현대차와 두산에너비티 등 한국 기업 10곳이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2030년에 세계 30위권 경제국가 도약으로 이제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크게 인프라 시장을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컨퍼런스 목적은 이제 이집트 부처와 당국이 이제 교통, 국제협력부와 이제 프로젝트 부문 협력 강화 가능성을 논의를 하는 것이고요. 현대차와 두산 에너빌리티 등 이제 국내 주요 기업 10곳이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인프라가 이제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는 아직 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집트 원전 수주와 그 다음에 그 지하철 수주죠. 네, 그쪽 수주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영향을 또 인정받은 셈이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중동 쪽, 아프리카 쪽, 뭐 이런 쪽에서 이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를 비롯해서 내년에는 건설 종목들, 플랜트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힘을 받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비티가 나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산 협력사와 두산이 이제 협력사와 상생 경영을 하는 이 소식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해상풍력에 관한 소식입니다. 자, 두산의 이 해상풍력은 순수 자체 기술과 실적을 확보한 해상풍력 발전기 구요. 국산 부품 사용률이 70%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기에 들어가는 블레이드와 타워 등의 부품 생산에는 400여 개 이제 국내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연간 1기가와트 규모로 풍력 발전 생산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렇게 1000여 명과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이제 17,0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해상 풍력 쪽에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7월 달까지 얘기가 나오고 이제 잠잠하고 있는 그 완도 금일 해상 풍력 터빈 시장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비티가 이제 터빈 시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레이드를 포함해서 지금 외국계 기업 베스타스, GE와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비티도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3파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당시 기사에는 이제 가격 입찰이 8월 25일까지 네,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25일이니까 이게 7월 달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8월 25일 날 입찰 마감이었을 것 같고요. 그럼 소식이 이제 곧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싸게 이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번 입찰부터 도입하고 있는 국산화 규정 LCR도 만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에서 벗어나서 LCR을 통해 풍력 관련 국산 기자재 업계를 활성화하고 산업 육성 효과까지 거두겠다는 남동 발전의 방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산 부품 사용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비중에 따라 가점을 제공하는 이번 입찰과 관련해서 외국 기업인 GE와 베스타스 등은 국내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등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까 본 기사처럼 국산화 부품률이 70%입니다. 상당 부분 가점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얼마 전에 ESC 경영 쪽을 이제 협력사들을 불러서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보면 저런 이제 해상풍력에 대한 대규모 수주 그런 것들을 염두를 해두고 진행을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원전 이외에 또 해상풍력 쪽의 수주 소식이 또 들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들이 좋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뭐 블록딜, 그 다음에 증시의 폭락 정도는 가볍게 지금은 넘겨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증시는 많이 떨어졌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폭락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블록딜도 단가가 할인율이 크게 높지 않았거든요. 7%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는 2만 원 선의 가격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9,200원까지 오늘 떨어졌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져서 뭐 전저점까지 간다 뭐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적정선에서 자리를 지키고 이제 반등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흐름, 그 다음에 소식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두산 엔엘비티에 대해서 매일매일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2번 진행했고요. 여러분들과 합병 1번 진행했고요. 1WR, 2WR 신주인수권 부사채 2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딜까지 진행을 했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와 지금 평균적으로는 계속 주가가 이 장기 이평선과 유사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때와 지금과 이 상황을 보았을 때는 점점 그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가시화가 되고 있다. 뜬구름 잡기가 아닌 이제는 그 시장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기술과 그 산업에 대한 시장 크기와 그다음에 정부와 그다음에 그런 국가들의 투자금을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조정은 분명히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제가 뭐 최근에 분석을 안 했지만 잘 올라가다가 고점 한번 찍고 지금 좀 뚝 떨어졌다 이렇게 진행합니다.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뚝 떨어진다라고 해서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악재가 있느냐 혹은 이 SMR 시장에 대해서 축소가 되느냐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우상향 그림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SMR 시장도 확대가 되는 것은 사실이 변화 없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한번 이 벽을 넘어서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2차 큰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이렇게 벽을 맞고 떨어질 때마다 분명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셨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트 흐름은 분명히 그런 큰 손들 흔히 말하는 이제 세력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큰 손들이 움직여야지 올라갈 거고요. 그 큰 손들이 이 시장이 좋고 종목이 기업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주가를 계속 찍어 눌리지는 절대 않는다.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유지를 하고 그런 그림을 만든 다음에 추가적으로 올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계단식 상승 그림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요. 좀 생각보다 타이밍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일단 저는 올 연말까지
지켜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천천히 계속 접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만 뭐 4천 원이 되든 2만 5천 원이 되든 단 한 주도 매도할 생각이 없고요. 우리가 목표했던 가격까지 가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 천천히 접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이 올 때마다 추가 매수를 진행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는 날까지 계속 네,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